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규제에 대한 큰 틀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준 박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제 메타버스 규제에서 가장 이렇게 현실적으로 곧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인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해 주실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측면도 있고요. 어떤 메타버스라는 게 과연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 이런 얘기들을 같이 드릴 것입니다.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발전된 기술의 연장선상인데, 다만 그것이 어떤 새로운 컨셉을 통해서 한 단계 좀 도약하려는 과정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슈는 지금 눈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당면 과제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것들은 다분히 시나리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럴지도 모른다이지 지금 당장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제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사실은 기술 발전을 지금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고 법은 그에 후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몇 가지 그 좀 세부적인 이슈들을 제외하면. 근데 그러나 이제 뭐 전반적으로 향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시나리오 관점에서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그걸 법에서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라거나 또 이에 관한 규제를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은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상융합이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을 사실을 살펴보면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2007년도에 뒤에 나오지만 2007년도에 미국 가속화재단에서 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쓴 거는 2013년도에 미래부에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기반 전시 안내 시스템 개발 이라는 이런 용역을 IITP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요 무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에 앞선 선행 연구들이 이제 2008년 9년들에 조금씩 문화 쪽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법제도 쪽에서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상융합 경제라는 거는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AR, VR이 아닌 XR 차원에서 그걸 가상융합 공간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그런 컨셉이고요. 이러한 컨셉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많이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달리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제 논의의 동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미래부 시절에는 전시 관람에 국한된 어떤 그런 조그마한 영역에서 시작을 한 것이었고, 물론 메타버스에서 지금도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상융합 경제라고 해서 이건 이제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 정부에서 발전하고 있고, 다음 정부에서도 그 정부가 어떤 성격의 정부이든 간에 이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기부에서 올 5월인가요? 그 확장 가상 세계 얼라이언스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법제도 측면에서는 다소 좀 성급한, 제가 과기부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법제도 측면에서는 다소 좀 앞서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 확장 가상 세계라고 불리는 메타버스가 뭐 이렇게 막 엄청난 기술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조짐이 보이고, 또 이게 기술이라는 게 언제 한순간 확 폭발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부가 지금 전략 분야 실증 지원이나 창업 성장 기업 육성이나 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 이제 물론 아주 큰 틀은 아니고 좀 비교적 세부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 틀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언급된 업체들은 제가 일부는 좀 만나보기도 했는데, 뭐 아직 이게 메타버스가 해당 기업의 어떤 중요한 매출의 중요 비중을 차지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 이제 그 점점 확대는 되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메타버스 컴퍼니다라고 대놓고 선언한 거는 페이스북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페이스북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점점점 뭐 또 생기겠죠.
네, 가상융합 기술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XR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그냥 히스토리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썼고요. 사실은 식약처에서 AR, VR, MR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과거에 한번 정의를 시도했고, 이런 기술적인 정의들이 조금씩 확대돼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자 넘어가고, 이제 메타버스가 궁금하실 테니까 여기서 보는데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는 2007년도의 정의는 논리적으로 보면 아주 정합적인 것은 아니고 상당히 좀 포괄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의가 가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 물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가상 공간 또는 양자 융합, 단 이용자는 이를 각각 경험할 수도 있음, 뭐 이 정도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어서, 사실 이것을 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법적 정의로 받아들이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게, 그러니까 법적 정의가 갖는 고유의 한계 기능으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네 가지로 이제 구현이 돼서 가상세계, 거울세계,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분류 자체도 사실은 대등한 선상은 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중에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술이고요. 이제 볼처월드, 미러월드라는 거는 그것이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된 어떠한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같은 논의 평면은 아닌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일단은 정의가 되었고, 근데 이 개념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2007년도에 메타버스 로드맵이 나오면서 이러한 정의하에 이 네 가지 유형을 메타버스 유형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게 굉장히 널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메타버스의 논의는 여기서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러한 정의가 타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걸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어떤 커먼 센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학술적인 정의가 있어서 아마 나중에 이게 진짜 제도화되려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는 게, 버스가 유니버스고요. 이게 지금 어벤져스의 멀티버스를 떠올리는 그런 약간 용어 정의의 느낌인데, 결국은 현실 또는 현실과 연결된 어떤 새로운 여러 가지 새로운 복합적인 공간 정도의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의 그 가상세계 거울세대 증강현실 라이프로깅이라는 거를 이때 로드맵에서 구별하면서 오그멘테이션, 시뮬레이션, 익스터널 인티미티 이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나눈 것인데요. 이 개별적인 내용은 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튼 아주 부분 명확한 구별 기준은 아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상세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논의되는 것 중에 가상세계가 중요한 것이, 뒤에 이제 다른 것들은 생각보다 뭐 이렇게 아주 새롭지는, 법적인 측면에서 아주 새롭지는 않아서 그렇고, 가상세계라는 것이 이제 가장 새로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굉장히 제가 법적으로 복잡하게 써놨지만, 실제로 이제 가상 벌추얼월드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그 세계 내에서 유저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신세계를 연 것은 UGC입니다. 사실은 기존 방송을 송출하는 거, 그것 말고 유저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콘텐츠가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불거졌는데, 근데 UGC도 사실은 밖에서 제작한 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이제 이 메타버스, 특히 이 가상세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에서 유저들이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도구와 툴을 이용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이슈를 제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이제 가장 특색이 있어서, 결국은 메타버스에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고민거리가 될 그런 주제들은 대체적으로 가상세계 또는 그와 융복합된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버스의 그 발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유형별로 메타버스 로드맵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법 맞는 것도 있고, 현재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이미 그 정도 기술은 다 지나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데요. 그래서 여기 스트롱거 버전이 있고 리미티드 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뭐 여기 스트롱거 버전을 보면 뭐 엔터테인먼트 뭐 운영체계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디지털 상호작용을 포섭하게 될 것. 근데 아직까지 가상세계가 여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상세계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가상세계에서 더 부유하고 이국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현실 세계보다 가상세계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창의적이며 현실적인 문화를 인식하게 될 것. 지금 이 메타버스 로드맵은 2007년에 나왔고 이 시나리오가 한 10년쯤 후에 2016년쯤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건데 아직 여기까지는 오진 않았죠. 예. 그리고 가상세계 상호운용성, 그다음에 그 네티즌을 대신할 메타버선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아직도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메타페인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아마 한 5년쯤, 그러니까 이때는 10년 후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20년쯤이지만, 그러니까 2026년쯤 되면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제법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고요. 리미티드 버전은 사실은 또 이건 이미 지났어요. 일부 사회적 직업적 상황에 활용된다. 그건 이미 지났고, TV, 콘솔 게임, PC에 연결돼서 인터페이스 이것도 이미 지났죠. 그래서 리미티드 버전보다는 훨씬 지금 우리가 발전해 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현재 이제 발전 중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참여자의 급증과 더불어 긍정적이든 와해적이든 사회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도 고민거리가 여기에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로 일단 보기로 하고요. 가상세계는 사실 메타버스 로드맵의 분류는 아닌데 이후에 연구자들이 게임형 메타버스와 생활형 메타버스로 이렇게 이제 많이 구별을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실제로 좀 많이 다르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합쳐지긴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게 소셜 기능과에서 출발한 메타버스냐 게임에서 출발한 메타버스냐는 우리의 법의 측면에서는 법의 규제 시작점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제 가상세계 특징에 대해서 이제 기존 연구자들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 뭐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제가 우리 또 뭐 정 박사님 계시지만 이제 법제연구원에서 신산업 규제 리뷰인가 하는 아주 이제 새로운 저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라이트하고 소프트하지도 않고 또 아주 하드하지도 않은 저널로 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어차피 다음 달쯤에는 이 메타버스에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투고할 예정이어서 그 글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런 거다. 제가 이게 이 발표 자료 이런 거 나왔지 지금은 뭐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구글님만 쳐봐도 메타버스에 뭐 관련된 이미지 같은 것들, 로블록스 이런 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이런 거 설명하지 않겠고 이제 거울 세계라는 거는 MVR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구글 어스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거울 세계는 그런 것으로만의 의미는 갖고 있지는 않고 거울 세계와 가상 세계는 현재 기술로는 거의 이제 분리가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나 공간 정보하고 가상 세계라는 것을 이제 합쳐져서 아마 서비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얘기했던 어떤 로드맵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발전한 측면도 있는데 여기 보면 개방형 표준과 대중적 플랫폼을 갖춘 구글어스가 근시일 내에 거울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또 요거까지는 또 가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근데 외국 보면 또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울 세계 발전 시나리오에서 메타버스가 다양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상 원격 회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메타버스 개념을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줌으로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것도 메타버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실 김상균 교수님 책에서도 이런 건 메타버스의 일종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메타버스로 무언가 회의를 하자. 우리도 뭐 메타버스 갖고 뭐 회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우리는 다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의 일종이라서 그래서 굳이 뭐 제페토라든가 또 뭐 이런 다른 어려운 프로그램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온라인 회의 측면에서 보면은 실용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그런 프로그램들로 회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연구자니까 뭐 제페토로 회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줌도 메타버스 일종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외에 뭐 RFID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기술 다 개발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다만 이제 GPS나 비디오 원격 회의가 이제 소셜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랑 결합했을 때 이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제페토나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지금 만들고 있는 호라이즌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강현실은 뭐 이미 다 활용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의 이제 발전 시나리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AR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고 다 XR이라고 이미 우리가 넘어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히 많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프 로깅인데 이거는 이용자 라이프 로그는 그냥 지금 우리의 그 소셜 네트워크 SNS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튜브 같은 미디어 UGC가 가능한 미디어 플랫폼 같은 거로 발전해 왔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사물 라이프 로그라는 것이고요. 이거 이제 비행 기록 장치라든가 또 NLWS라고 해서 네트워크화되고 현지화된 무기.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무기 사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게 좀 독특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IoT 기술의 이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거는 이용자 라이프 로그 같은 근데 소셜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발전 시나리오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재미는 이거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랑 비슷한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인 것, 그다음에 평판 네트워크 이런 거는 긍정적인데 아래로부터 감시가 가능하다 이런 거는 긍정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뭐 공적 투명성 강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어떤 뭐 이 완벽한 기억이 반드시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도 참 재밌죠. 사실 이거 우리 잊혀질 권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우리의 과거의 흑역사들이 너무 남아있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도 있는데 이 지적은 제법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융합형 메타버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방금 얘기한 기술들은 다 합쳐져서 하나의 가상세계 또는 그에 기반한 융합세계를 형성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형화 특징에서 다른 분류도 있다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규제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특수성을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이거는 개발 중인 공간이고요. 현 단계에서 규제 이슈를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섣부른 측면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상세계 위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 거울세계 온리, 증강현실 온리, 라이프 로깅 온리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미 대부분의 규율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다 있고요. 다만 디지털 트윈 정도가 이제 저작권 측면에서 또 공공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이슈가 이제 제기될 수 있다라는 정도이지 나머지 것들은 아주 뭐 이렇게 특이한 이슈는 아닙니다. 여기 뭐 전상법에 게시판이라는 표현이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것도 왜냐면 이거는 이제 소셜을 통한 판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상법에 게시판 개념을 들어오고 게시판이라는 말 자체가 좀 올드해서 그런데 근데 이거를 이 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서 이 전상법도 뭐 이것 때문에 당장 개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메타버스 고유의 법적 쟁점이 뭐냐 기존에 있는 거 말고 그것은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스스로 재화와 서비스 물론 이거는 가상 공간 내의 재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는 다 서비스입니다. 이게 아직 재화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재화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재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떤 가상 세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커뮤니티, 소사이어티 이런 개념을 가질 때 그거를 우리 현실과의 사이에서 그 간극을 어느 정도로 조정하고 현실 세계의 규율을 거기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휴먼 그다음에 아바타, 또 디지털 자산, NFT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가상 세계를 보고 그 규율을 그대로 적용할 건지 아닐지 그게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현실 세계 규범적인 기준이 가상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게 적용될 수 있다면 그대로 적용돼야 되냐, 변형돼야 되냐? 또 어느 정도로 오타네요. 완화 또는 강화해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인데 가장 극단적인 견해는 양극단에 있는 견해를 보면 첫 번째는 별도의 규율 필요 없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 견해는 가상세계 자체의 하나의 법질서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가상세계 내에서 자산은 재화로 취급하고 서비스를 뭐 아바타가 해주는 서비스는 서비스인 것이고 가상세계 내 현재의 민법, 상법 만들고 경찰기관, 법원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 된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이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을 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현재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결고리는 무엇이고 그 간극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가상세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칠 때를 위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세계 안에서 이용자들끼리 물건을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그 가상세계에서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한테 가서 나 이거 좀 만들어줘. 너 나를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줘. 그랬는데 안 불러줬다든가.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둘이 막 가상세계 공간, 가상공간에서 서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현실에 영향을 미칠 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규율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자, 내가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 했다라는 거를 현실 세계에서의 정신적 손해라든가 어떤 물질적 손해로 치환할 수 있느냐의 문제. 또 현실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아바타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했다. 가상공간 내에서.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 없이 제도적인 규율이 가능하느냐. 약간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과세 방안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융합형 메타버스는 그래서 어쨌거나 기존 규범 체계의 이제 변화는 요구합니다. 뭐 일단 첫 번째 측면은 게임 측면에서 이 가상 세계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희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전부 다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려면 마찬가지인데 역시 또 게임 규제가 적용되면 수익 창출이 안 되거든요. 아이템의 현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가상세계의 수익 모델을 독자성을 인정하려면 가상세계가 사실 발전하려면 그게 돈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수익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할 것인가에 이제 논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특수성을 제네럴하게 봤고 이제 세부 이슈들로 하나씩 들어가서 CPND 관점에서 그냥 하나씩 짚어보면 콘텐츠 측면에서 내용 규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래의 내용 규제 툴에서는 가상 세계에서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콘텐츠라고 파악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게임 안에서 만드는 거는 또 역시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게임 규제를 하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게임 내에서 유저들이 게임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기존의 등급 분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매우 곤란한 문제이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내용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될까요? 유저가 직접 만드니까 우리 사실은 OTT도 인터넷 개인 방송이 주로 문제거든요. 내용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방송 사업자들이 만드는 건 생각보다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또 그 이용자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그럼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EU에서 논의되는 DSA에 조금 더 강화된 그런 플랫폼의 의무가 적용돼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광고 규제도 이제 완전히 이게 원래 광고 규제가 가장 이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당장 돈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기술 발전만 있으면 거기에 광고를 그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이렇게 널리 퍼지는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 광고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기획 그다음에 플랫폼이 특히 양면 시장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광고 시장을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갖고 있는 플랫폼 이슈나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마찬가지로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기술하고 AI가 현재 이제 디바이스랑 곧 결합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바타 간의 언어적 폭력, 메타버스를 통한 테러원 모집 뭐 이런 행동이 있을 때 도대체 이거를 현재의 경찰기관이나 수사기법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타입게임의 필요성인데요. 이거 게임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메타버스는 끝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는 게임 산업법을 어떻게든 축소 해석해서 혹은 이 개정을 하든 축소 해석하든 무언가의 조치는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제 게임 산업법의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고요. 지식재산권 측면은 사실은 이제 손승우 교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아주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발표하는 수준이 그 수준을 넘지는 못해서 그냥 제가 손승우 교수님 자료를 뒤에 참고 목록에 달았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여기 몇 가지 이런 뭐 디지털 트윈에 관한 이야기죠. 지식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는 것도 딥페이크 기술 발달에 따른 인격권 침해 또 가상세계 내 공연에 대한 취급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정원준 박사님께서 또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거라서요. 이 부분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측면에서는 분명히 플랫폼 선점을 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구글, 애플이 본인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도 되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주자들이 구글, 애플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 게임 체인징이 필요한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 게임 체인징의 측면에서는 페이스북한테 상당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당한 이제 빅테크끼리의 이전 투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느 정도의 이제 임팩트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자연 독점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유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 이제 플랫폼과의 차이는 뭐예요? 기존의 빅테크 플랫폼들에 대한 규율 연장선상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갖는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쟁법적인 함의들이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플랫폼 운영자의 영향력은 좀 커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장의 경쟁 측면, 우리 지금 플랫폼 규제, 빅테크 플랫폼 규제는 시장의 경쟁 측면이라면, 이거는 약간 사회적인 의미가 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하나의 소사이어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배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가 사회나 정치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귤레이터로서의 플랫폼 운영자라는 거는 사실은 그 19년도에 프랑스의 크레머 리포트에서 한번 지적이 됐던 건데, 그거는 시장 규율의 레프리로서의 레귤레이터였다면 이제는 사회 문화를 장악하는 일종의 빅브라더의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랫폼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약관이 어떤 상당한 법규범성을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사회활동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반사회성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주권을 상당히 제약하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공공재, 나아가 필수 설비로서의 기능을 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이거에 그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특정 이용자를 축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문화국가 원리에서 말하는 인간의 조는 것 같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이런 것들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그건 아주 장래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자체가 커뮤니티가 되고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왕따가 되는 현상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에 아이디가 없다, 나쁜 짓에서 강퇴를 당했다, 그것이 사회적인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도화된 망이 필요하니까 망 사용료라든가 망 투자 이런 이슈가 이제 고도화될 것이다. 디바이스는 뭐 열심히 개발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생체 정보 수집이라든가 또 이 이용 과정에서의 인체라든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장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가상세계를 바탕으로 하거나 가상세계가 접목된 토탈 패키지형 융합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이것이 기존 규범 체계에 상당한 도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규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섣부른 규제를 논의할 것은 절대 아니고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아까 우리 메타버스 로드맵에서도 봤지만 10년이 지났더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제 도입에는 신중해야 될 것이고, 당장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자. 대표적인 것이 게임 규제 완화하는 것이고, 또 지식재산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율이 이제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근데 이러한 규율을 통해서 메타버스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측면이고요. 또 경제법적 관점에서 남용 행위를 억제를 해서 메타버스가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의 경쟁,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서드 파티, 그다음에 어떤 그 컴플리멘터리의 어떤 그런 경쟁을 활성화하자,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키자는 정도의 규제 논의가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